자, 안녕하세요.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자, 계약 총론에 지금 해제하고 있죠. 그죠? 자, 오늘은 79페이지 한번 보시고, 79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해제권 행사 있죠. 거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시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됐다. 자, 이거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지체입니다. 대금 지급은 불능이 없죠. 금전이기 때문에 불능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행 지체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행의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없이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번은 X. 자, 최고 필요 없는 거 총 8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행지체 중에서 정기행위, 미리 거절, 면제 특약, 그 다음에 이행 불능, 불완전행에서 완전이행 불가, 약정 해제, 사정 변경 해제, 담보 책임상의 해제, 이 8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미리 이행 거절. 자, 이러면 이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자, 이거를 정기행위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정기행위. 자, 정기행위에서는 이행지체라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3번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정기행위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은 최고만 필요 없다. 이 말이지.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특약을 해놓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 해제의 의사표시 필요가 없다는 특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마저 필요하냐 필요 없냐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기행위는 일반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다 그 말이지 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기행위에서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래 해야지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정기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결혼식. 자, 결혼식에 쓰기 위해서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그죠?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이 되지 못했다. 자, 이행지체이지만 정기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행지체이지만 정기행위. 자, 3번은, 정기행위. 그 다음에 4번도 이행지체 중에서 정기행위. 정기행위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럼 틀렸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의 의사표시까지 필요 없다. 이걸 실권약관이라 하는데 실권약관 또는 자동해제 특약 이런 게 있어야 자동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약이 없으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정기행위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4번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자, 5번에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특정일까지 설정 등기의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났다. 자, 말소를 할 수 있으나 말소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됐다. 이행지체 아닙니까? 이행지체. 불능이 아니죠.
그래서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고가 필요 없는 8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행지체인지 불능인지 약정해제인지 불완전이행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고가 필요 없는 거 8가지 한 번 더. 이행지체 중에 정기행위, 미리거절, 면제특약,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서 완전이행 불가, 약정해제,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 8개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이행지체이므로 최고를 거쳐서 해제해야 됩니다. 5번도 X. 자, 6번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건물이 가압류됐다. 가압류. 물건이 가압류됐다고 해서 이행불능이 되겠냐? 아니죠. 가압류가 된 채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압류가 됐다는 그 사유만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 가압류가 됐다는 것만으로 이행지체도 아니고 이행불능도 아니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채무불이행을 계약 위반이라 하거든요. 계약에서 채무가 생기고, 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을 위반했다.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즉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X고. 자, 7번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 과실이 있다는 말은 귀책 사유가 있다. 그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한다. 그럼 이때 채무불이행은 귀책 사유로서 채무불이행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귀책 사유. 아무런 잘못 없이 채무불이행이다. 그런 거는 진정한 법정 해제 사유로서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서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이렇게 돼야며 해제 사유,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는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귀책 사유. 그래서 귀책 사유란 말은 결국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자,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럼 이거 어떤 구호상으로 보시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니고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7번은 맞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과실보다는 고의가 훨씬 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더 큰 잘못인 고의가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뜻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8번의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전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발적 불능이네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고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 사유로서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서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은 X. 자, 9번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자, 불능은 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0번에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생관계 있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으로 지금 을이 해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행불능. 집이 불탔다. 전소됐다. 이 말입니다. 전소됐어. 자, 그래서 매매가 여기 같으면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집이 여기서 홀라당 불탔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을 때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매매를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이행불능으로 을이 해지할 때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행지체로 해지할 때는 최고를 거쳐서 하고 이행불능을 전제로 해지할 때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한다. 그럼 최고만 없이 해지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느냐, 또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갑의 잘못으로 집이 매매 후에 불탔을 때 을이 요 매매를 해지할 때 최고는 필요 없어. 근데 이행기는 도래해야 되느냐, 이행기 도래해야 되냐, 이것도 필요 없어. 을은 반대 이행 의무, 즉 을이 대금을 다 제공하고 해지해야 되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이행불능으로 해지할 때. 자, 다시 한번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지할 때는 한 번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해지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최고 없이 해제, 이행기 도래 전에도 해제, 을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해제, 대금을 지급하고 해제가 아니다. 그냥 해제하면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9번에 이행불능으로 해제할 때는 그죠? 최고가 필요 없다. 최고 없이. 맞네요. 그죠?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 도래도 필요 없고 이행 제공도 필요 없고 즉시 막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0분 틀렸네요. 자,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 도래도 필요 없고 최고도 필요 없다. 9번, 10번을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은 옳은 지문이고 10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할 때는 세 개가 필요 없어요.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 도래도 필요 없고 내가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렇습니다. 자, 9번은 O,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부수적 채무 있네요. 그죠? 종된 채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 갑이 정밀기계를 을한테 지금 팝니다. 100억으로. 100억. 그러면 기계를 넘겨주고 또 설명서도 넘겨줍니다. 워낙에 정밀해서. 근데 기계는 넘어갔습니다. 제때. 근데 설명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종된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을은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만 넘어갔다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는 되지만은 해제는 할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명서를 주지 않아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을이 입었다. 기계를 잘못 돌려서. 이때 을은 기계 매매를 해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2번 맞네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권은 발생시키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발생시킨다. 자, 12번. 자,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여러 명일 때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당사 중 1인이 하면 된다.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행사의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 이건 조금 치우고 한번 해볼까요? 행사의 불가분성.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지금 매도인이 세 사람이에요. A, B, C. 매수인이 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쪽에서 하면은 전원해야 됩니다. 전원이. D에서 하면은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자, 전원이 전원에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한 사람이 하면 된다가 아니고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12번은 X. 자, 13번 한번 보실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여 갑에게 청구를 하는 것은 할 경우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뭐 국어 문제네, 국어. 무슨 말이냐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갑이 을하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갑의 귀책 사유.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를 했어. 자, 지체를 해가지고 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제. 최고로 거쳐서 했겠죠. 그죠? 해제를 했어. 그러면 해제를 하면은 매매는 처음부터 3월 1일부터 무효로 갑니다. 자, 무효로 가면은 서로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자, 해제가 되어서 이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해제하든 갑이 해제하든 해제가 되어버리면 매매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행 청구를 했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어죠. 자,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갑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갑의 귀책 사유, 지체로 을이 해제했다. 그럼 해제를 하면은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는데 을이 그래도 청구했다. 그럼 이거는 잘못 청구했기 때문에 갑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어인데 이건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13번은 맞습니다. 자, 14번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사람이 이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3번에 이제 해제 효과가 있네요. 해제 효과.
자, 해제 중에서는 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제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해제 효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해제 효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매매. 자,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을 했고, 자, 주택이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전 등기가 됐겠죠.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 5천을 지금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이 매매를 법정 해제를 합니다. 5월 1일 날 이렇습니다. 5월 1일. 자, 그런데 을이 이 주택을 다시 병한테 넘겨버렸다 이거죠. 자,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일단 제3자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제 효과가 뭐냐? 해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 첫째,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를 하면은 무효가 돼가지고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합니다. 복귀. 소유권 복귀. 자, 소유권이 복귀할 때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당연히 복귀하느냐? 우리 판례는 당연 복귀서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이행된 상태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회복. 네 번째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있을 때 이 제3자가 보호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해제 효과도 중요한데 효과 중에서도 제3자 보호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3자 보호 문제. 자, 우선은 5월 1일 날 해제했어도 3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을 명의 등기를 이제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한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할 때 갑은 5천만 원 플러스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고 을은 주택 자체를 돌려주고 또 주택에서 생긴 과실도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돌려주고 이게 원상 회복. 원상 회복끼리도 서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해제는 특징이 원상 회복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제가 아니고 취소다. 취소가 됐을 때는 원상 회복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도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냥 해제를 했을 때는 원상 회복 청구하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3자로서 해제가 됐을 때 보호되느냐? 자, 우선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7명 정도를 각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약한 지위, 채권적 지위를 가진 자, 해당하는 자는 물권적 지위, 우리 판례는 완전한 권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물권적 지위를 가진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 채권을 양수한 사람, 채권적 지위.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에 대해서 감유했거나 압류한 사람. 세 번째,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 네 번째, 등기도 안 했고 대항력도 없는 순수임차인. 이렇게. 순수임차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장, 등기한 자가 아니고 대장에 등록만 한 자, 등록한 자. 대장에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양권을 전매한 자. 총출동을 한번 시켜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 물권적 지위에 들어가는 사람,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각종 등기한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 그 다음에 전세 등기한 사람, 저당권 등기한 사람, 임차권 등기한 사람, 다섯 번째, 각종 가등기 한 사람, 여섯 번째는 임차권 등기와 똑같은 게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그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물건 자체, 채권 아닙니다.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자, 이렇게 7명.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하나 더 있어요. 해제 대상,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해제 대상, 토지 위에,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을 산 사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도 제3자에 안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제3자로서 보호되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보호되지 않고 전부 다 소멸합니다. 해제가 되는 즉시. 그럼 여기 되면은 보호는 되는데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제 전에 들어왔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으면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로. 자, 두 가지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제 대상 요거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쉬워요. 갑이 된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팔았습니다. 팔았어. 그럼 이 토지를 넘겨받은 A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넘겨받은 B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이제 갑으로부터 해제됐다, 이거죠.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느냐. 자, 해제 대상 토지 제3자가 되려면은 해제 대상하고 이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A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B는 이해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게 7번입니다.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양수인도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해제 효과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네요. 이것을 소급적 무효. 자, 이번에 해제되면은 상대방이 이전됐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맞네요. 당연 복귀설, 유인설,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4번에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계약을 해제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해제를 하면은 소유권이 등기가 회복되지 않아도, 즉 말소 등기 되기 전에도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합니다. 그럼 당연히 복귀하기 때문에 갑은 복귀된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4번에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의 전부이다. 이거를 원상회복이라 합니다. 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환 범위가. 근데 해제로서 원상회복할 때는 이익이 현존했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깡그리 모든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4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벌써 틀리네요. 원금 플러스 이자, 이자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이자는 손해배상 차원의 지연이자가 아니고 원상회복 차원의 법정이자를 붙입니다. 자, 5번도 X. 6번에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틀리네요. 원상회복끼리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6번은 X. 자, 7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조받은 매수인과 전세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등기를 한 자. 자, 전세 등기를 한 자. 요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을과 전세 등기를 했다. 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을과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을과 임차권 등기를 했다. 저 을의 집에, 주택에다가 가등기를 했다. 또 대항력을 갖췄다. 그 다음에 을의 주택에다가 가압류, 압류를 해버렸다. 전부 다 제3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7번은 전세 등기를 한 자기 때문에 해당된다. 맞고. 자, 8번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주택 상가임차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래 맞죠. 8번은 X네요. 자, 9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자. 전부 다 등기한 자는 물권적 지위를 취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9번도 해당한다. 맞고. 자, 10번에는 핵심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채권을 가압류하면은 제3자가 아니고 물건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은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물건 자체냐 채권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10번은 부동산을 가압류, 물건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 맞네요. 자, 11번은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그 양수인, 그 말은 채권 양수인 아닙니까?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채권 양수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네요.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됐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죠.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갑이.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그죠? 갑다시한테, 그죠? 양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갑다시가 채권 양수인 아닙니까?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됐다. 자, 그러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가 됐을 때, 요 매매가 해제됐을 때 채권 양수인 갑다시도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채권 양수인은 안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하였고, 지금 을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갑이 해제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갑다시도 요 매매가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채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물권적 지위다, 채권적 지위다. 채권적 지위.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11번은 그냥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죠. 매매대금 채권 양수인은 채권적 지위이므로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즉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12번에 해제 전에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전부한 채권자. 뭐 전부는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된다. 채권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하면은 제3자가 아니고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하면은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고, 채권을 대상으로 하느냐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은 X. 자, 13번에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 잠깐만 볼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은 보호되는 제3자, 채권을 대상으로 하면은 보호되는 제3자가 있다. 그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13번 다시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즉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이면 선의자만 보호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해제 후 요리되어 있죠. 해제 후 제3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만 포함됩니다. 13번은 맞네요. 자, 14번에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선의의 제3자다 말이죠.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다. 등기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 해제 후면은 선의일 때만 취득. 근데 여기는 해제 후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근데 14번을 읽어보면은 해제 후의 제3자이면서 모르는 제3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 후지만 선의의 병이기 때문에 보호된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번은 틀렸습니다. 자, 15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제를 하면서, 즉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해제해서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와 차이. 자, 15번에 X. 16번. 자,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선택하여 행사해야 한다. 틀리다 그랬죠?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번도 X. 자, 그래서 15번, 16번은 그죠? 취소하고 다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취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러나 해제하면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17번에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름으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청구 같은 사유로 하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뢰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우리가 손해배상할 때는 99.9%는 이행이익이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배상을 물을 때만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이행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자, 18번 볼까요? 매도인이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나왔죠. 해제 후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매도인이 해제를 했다. 해제를 했어. 그래서 매도인이 해제하면서 위약금 특약에 의해서 계약금도 먹어버렸어.
매수인은 너무 억울해. 근데 매수인은 차고 취소 요건을 갖출 수 있어.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됐더라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를 해서 해제 전의 상태로 돌려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번은 맞네요, 그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9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1번 채권 양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 양수다. 채권을 양수했으면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번에는 핵심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권을 가압류했습니까? 물건을 가압류했습니까? 물건 가압류. 그러면 제3자에 해당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3번은 채권을 또 압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3자가 아니다. 자, 1번은 채권 양수인, 3번도 채권 압류 가압류한 자. 1번과 3번은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2번은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물건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자, 1번 X, 3번 X, 2번은 O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되느냐?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할 수도 있다.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채권적 주의를 취득한 자, 해당하는 사람은 물권적 주의를 취득한 자. 전부 다 보면은 채권적 주의입니다. 채권 양수인,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사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순수 임차인, 대장에 등록만 한 자, 분양권 점유한 자, 해제 대상 토지 위의 신축 건물의 양수인, 제3자가 아니에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종 등기했거나 가등기한 자, 각종 등기했거나 가등기한 자. 그럼 임차권 등기와 효력이 같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상가 임차인. 그 다음에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자, 해당될 때 그럼 해제 전에 이미 들어왔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자만 보호.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4월 1일 날 등기했다, 6월 1일 날 등기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등기했다면 해제되기 전에 들어왔고 6월 1일 날, 그죠? 해제는 했지만 말소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등기가 병 앞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이때 병은 해제 후에 제3자가 됩니다. 해제 전에 제3자는 무조건 보호, 해제 후에 제3자는 선일 때만 보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 해놓고 마지막으로 18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18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1,000만 원. 플러스 뭐 중도금도 지급했다고 볼까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체. 그래서 갑이 요 매매를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해제. 5월 1일 날. 그러면 이 매매할 때 위약금 특약까지 했단 말이에요.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을 했습니다. 위약금. 뭐 계약금은 지급했다 봅시다. 위약금 특약. 그럼 위약금 특약을 했으면은 갑이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요 계약금 1,000만 원도 바로 챙겨갈 수 있어요. 손해배상으로. 자, 그래서 을이 너무 지금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황당해. 물론 이때 이제 해제는 계약금으로 갑이 해제도 된다. 2천만 원 돌려주고 해제. 그랬대요. 2천만 원 돌려주고 해제. 을 쪽에서는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 갑 쪽에서는 100 상환하고 해제 돼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채무불이행을 해제하는 거 봅시다. 자, 갑이 잔금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합니다.
자, 이때는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약금 특약을 해놨다면 손해가 얼마인지, 그죠? 입증 안 하고 저 계약금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바로 받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이 을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법정 해제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챙겨갔다. 자, 을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을은 계약금 뺏긴 거를 찾아오고 싶어 해. 그래서 검토한 결과 차고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해제된 매매를 다시 차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해제된 매매를 차고로 다시 취소를 해서 해제 전의 상태로 돌려서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 찾아오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해제 후 취소는 가능하다. 근데 취소를 먼저 했는데 다시 해제할 수 있을까? 그건 판례가 없어요. 그거는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미 무효가 됐는데 무슨 다시 해제하냐? 자, 논리는 어쨌든 해제도 무효로 만들고 취소도 무효로 만드는데 해제보다는 취소가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하다. 해볼래 약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약한 해제 후에는 강력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강력한 취소를 해버리면 약한 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8번에 매도인이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즉 계약금 뺏기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즉 계약금을 찾아오기 위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문제가 출제되는 계약 총론이 되겠습니다. 계약 총론. 그래서 계약 총론 끝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계약 강론으로 매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